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60대 여성이에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60대를 살고 있는 지금, 그리 제가 나이 들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건강만 잘 지키면 그동안 살아온 경험도 많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 어쩌면 딱 좋은 나이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제 인생에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글을 적어보게 되었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자의반 타의반 집안의 소개로 23살이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첫 아들을 임신했는데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에서는 당연하게 미자는 나이가 어려서 체력이 좋으니까 분명히 순산할 거야 라는 말을 듣곤 했었어요. 정작 출산할 때는 그런 주변의 예상들을 깨고 무려 20시간을 넘게 난산으로 고생을 했어요. 태어나 처음 겪는 고통에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설마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생각하며 어느 순간 기절했는데 눈을 떠보니 제가 아들아이를 낳았더라고요. 참 믿기지도 않고 제가 낳은 생명이란 게 신기하기만 했었어요. 그때 그 시절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집에서 산파를 통해 출산을 해서 출산과 동시에 그대로 산후조리에 들어갔어요. 제 아들은 저희 부부의 첫 아이라 당연히 특별하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에게도 아주 각별한 사랑을 받았죠. 손주 사랑이 워낙 많으셔서 아직 뭘 모르는 아기인데도 엄마인 제 말을 유독 듣지 않아 키우는 내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도 아들아이가 어디 나가서 버릇없다는 말은 들으면 안 되니까 나름 아들을 꽤 엄하게 키우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을 시작으로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여보세요? 네, 제가 김영식 씨 배우자 맞는데요. 무슨 일이죠? 김영식 씨가 교통사고로 지금 저희 병원 응급실에 오셨어요.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하는데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저는 그 순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떨리는 심장을 애써 부여잡으며 병원으로 향했는데 애통하게도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저 멀리 떠난 뒤였어요. 믿기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남편의 죽음. 저는 그 충격으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실어증까지 앓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꼬박 1년을 넘게 지내오던 어느 날 꿈속에서 생전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간 남편이 찾아와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여보, 나는 잘 있어. 당신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미안해. 앞으로 나 없이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 아들 현식이 생각해서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 비록 당신 옆은 아니지만 내가 여기서 우리 가족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줄게. 남편은 마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저를 다시금 살게 하기 위해 나타난 것처럼 저에게 힘을 주고 갔어요. 그리고 그 덕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남편의 말처럼 남편은 이제 제 옆에 없지만 나라도 아들을 지키며 잘 키워야겠다는 각오를 다졌어요. 제가 슬픔에 아플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 자란 아들은 눈에 띄게 커 있었어요. 엄마로서 자리를 지키지 못한 미안함에 그동안 엄하게 키워왔던 방법을 버리고 온전히 사랑으로 아이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아들은 10살, 15살 사춘기를 겪으면서 저와 사이가 계속 멀어졌어요. 남편도 없고 더 이상 시부모님에게 의지할 수도 없는데 아들까지 자꾸만 엇나가려 하니 저 혼자 가슴앓이를 해야 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들은 대입시험을 치게 되었죠. 다행히 공부머리는 있던 아들이라
다른 잔소리는 해도 공부에 대한 잔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원하는 Y대에 떡하니 합격하니 그 순간 아들이 참 효자 같더군요. 물론 남편 없이 저 혼자 벌어 생활하느라 아들의 대학 등록금 마련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시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도 아들 대학 보내는 동안 그 흔한 학자금 대출도 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걱정과 달리 아들은 군대에 들어가면서 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얼마 안 있어 혼자 남으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남편의 곁으로 떠나셨어요. 그 영향인지 아들은 제대 후 복학할 즈음부터 그동안 속 썩인 것을 보답이라도 하는 듯 속 깊은 아들이 되더라고요. 예전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는데 이게 다 돌아가신 시부모님의 은혜인 것만 같아 저는 또 한 번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복학한 아들은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S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다행히 직장 생활도 잘했고 이제는 정말 아무 걱정이 없겠다 싶을 즈음 아들은 저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번에 들어온 신입 중 한 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예쁘고 똑똑해. 벌써 회사 적응도 다 하고 일도 제법 알아서 한다니까. 아들은 여자친구 얘기를 할 때면 뭐가 그리 신나고 좋은지 평소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은 아닌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한테 여자친구 얘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리 길게 아들과 대화하는 일이 없던 저였는데 하도 여자친구 얘기를 들으니 어떤 여자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먼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들, 엄마도 그 여자친구 얼굴 좀 보면 안 돼? 언제 한번 집에 데리고 와.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 놓을게. 에이, 아직 사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부담스럽지. 그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물어봐. 부담스럽다고 하면 나중에 보면 되지. 그렇게 저는 슬쩍 아들의 여자친구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얼마 후 아들은 여자친구가 좋다고 했다며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게 되었어요. 걱정과 설렘이 공존하는 가운데 드디어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죠. 아들 말대로 예쁜 얼굴에 행동이나 말투가 참 야무진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새 아들이 다 커서 집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니 어쩐지 곧 저도 자식 혼사 준비를 해야 하는 때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들더군요. 그리고 3년 후 아들은 그때 데리고 온 여자친구와 정식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저는 아들 회사 근처에 신혼집으로 사용할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마련해 주었죠. 마음 같아선 집이라도 턱 하고 장만해 주고 싶었으나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 정도는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요즘 전세보증금이 얼마나 비싼데 이것만으로도 난 엄마한테 집 한 채는 받는 기분이야. 엄마, 정말 고마워. 나 솔직히 기대도 안 했어.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고 있었는데 엄마 덕에 대출 없이 결혼할 수 있게 됐다. 정말 고마워. 나 정말 유진이랑 잘 살게. 역시 혼사를 앞두면 자식이 효자가 되는 걸까요? 평생 그런 살가운 소리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한 아들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아들이 살가운 소리를 하자 얘가 정말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벌써부터 며느리가 예쁘고 고마워 앞으로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결혼 후 제가 마련해준 신혼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계속 아들과 둘이 살던 저는 혼자 남아 어쩐지 허전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 역시도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기에 그때부터는 아들 내외가 혼자가 된 저를 신경 쓰지 않도록
즐겁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한 8개월 정도가 흘렀을까? 아들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아직 아들을 장가 보낸 지 1년도 되지 않아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이제 제가 할머니가 된다고 생각하니 그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태어날 새 생명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서 저는 그 후로는 거의 매일 태어날 손주의 얼굴을 상상하며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어요. 틈틈이 아이 내복과 신발 같은 것을 사 모으면서요. 우리 어머니도 이런 기분이었나? 그래서 우리 아들을 예뻐만 하셨나 보네. 저는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이 절로 났고 저 역시 손자가 태어나면 너무 예쁠 것 같아 벌써부터 손주 바보가 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제 나이 50대 후반에 할머니가 되었어요. 기다리던 손주를 품에 안고 지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리고 입을 달싹이며 베넷짓을 하는 손주에게서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을 발견한 저는 그게 또 신기하고 감격스러워서 주책맞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마 남편을 일찍 보내고 어린 아들과 살아온 그 시간 때문에 순간적으로 울컥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보며 저는 또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는데요. 전에는 별로 아들 내외 눈치를 보지 않았는데 손주를 보고 싶은데 또 아들 내외가 부담을 느끼고 싫어할까봐 여간 눈치가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건율이 자니? 내가 건율이가 너무 보고 싶은데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집에 한번 오지 않을래? 엄마, 요즘 나도 그렇고 집사람도 애 때문에 너무 피곤해. 애 때문에 우리 둘 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니까. 주말이라도 좀 쉬고 싶어. 엄마, 미안해. 그래, 니네들이 고생이 많다. 알겠다. 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은 후부터는 무슨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손주가 보고 싶어도 제가 먼저 연락하지 못했고 가슴앓이만 하면서 또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듣게 됐어요. 엄마, 있잖아. 이런 부탁하게 돼서 미안한데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던 집사람이 아무래도 육아휴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 장모님은 처형 애 보느라 우리 건율이까지는 무리라고 하시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엄마가 우리 건율이 좀 봐줄 수 있을까? 얘는 그게 무슨 부탁이라고. 당연히 내 손주인데 내가 봐야지. 뭘 그런 걸로 미안하다고 난리야. 건율이 엄마한테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회사 다니라고 하고 안사돈한테도 엄마가 건율이 맡아서 본다고 했으니 마음 쓰지 말라고 네가 말씀드려. 정말? 엄마 너무 고마워. 우리가 애 보는 돈은 섭섭하지 않게 드릴게. 돈은 무슨, 할머니가 손주 보는데. 됐다. 그 돈으로 건율이한테 좋은 거 예쁜 거 사줘. 그래서 엄마 언제부터 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아들의 부탁을 듣자마자 흔쾌히 좋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게도 손주를 매일 볼 생각에 별다른 고민은 하지도 않고 덜컥 승낙을 했던 거였죠. 제가 제 무덤 파는 줄도 모르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손까지 빌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니들은 뭐가 자꾸 미안하다고 그러냐? 내가 친할머니인데 다 괜찮아. 그래도 왔다 갔다 거리도 있고 힘드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예 여기서 당분간 저희랑 같이 지내시면 어때요? 그래도 니들이 불편하지. 나는 괜찮아. 아침에 좀 서두르면 돼. 솔직히 며느리의 말이 혹하긴 했어요. 저희 집에서 아들네 집까지는 대중교통으로 못해도 1시간 반은 걸리는데 손주를 매일 보는 건 좋지만 그 짓을 매일 한다는 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았거든요. 아직은 신혼인데 아들 내외를 방해하는 것 같아 차마 덥석 그러겠다고 하지는 못한 저는 그렇게 한 달 정도 아침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저녁엔 아들 차로 집에 가는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아들 집에 온 첫날 점심이라도 만들어 먹을까 하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대로 된 식자재 하나가 없고 배달 음식 남은 것과 죄다 근처 슈퍼에서 사왔을 것 같은 햄과 탄산음료 같은 것들만 잔뜩 있는데 남의 집이면 모를까 자식이 사는 집인데 또 그걸 가만 볼 수가 없어 그날부터 살림까지 제가 도맡아서 하는 꼴이 되었으니 그 피곤함은 상상 그 이상이었죠. 손주는 너무 예쁘지만 아이 보랴 집안 살림하랴 젊었을 때 다 했던 일이었는데도 이젠 체력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살림 주인이자 아이 엄마인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뭘 하나 하더라도 여간 생각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며느리랑도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에 저를 집에 바래다주는 아들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있잖아, 전에 건율이 엄마가 힘들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같이 지내도 된다고 했거든. 그때는 힘들 게 뭐가 있나 했는데 엄마도 늙었는지 힘이 드네. 그래서 건율이 엄마 말처럼 주말은 집에 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예 니네 집에 있을까 하는데 어떠니? 그럼 엄마가 일주일은 애도 보고 니네 먹는 것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긴 나는 너무 좋지. 아마 건율이 엄마도 좋다고 할걸? 솔직히 요즘 다시 엄마 밥 먹으니까 든든하고 좋더라. 그리고 이제부턴 퇴근하고 엄마 집에 바래다 드리는 거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진작에 그러자고 하지. 아무튼 엄마 잘 생각했어요. 그럼 이참에 가서 짐 싸서 오늘 밤부터 같이 지내요. 저는 그렇게 아들의 말로 아들 집에서 주 5일을 머무며 아들 집 살림과 손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게 제가 제 숨통을 조이는 일이라는 걸 미처 몰랐는데요. 한 3개월 정도 지나자 제 눈치도 조금 보던 며느리는 어느덧 저를 집안일 해주는 당연한 사람처럼 여겼고 급기야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도 마치 다른 사람 아이처럼 귀찮아하고 저에게 음식 투정까지 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오늘 국도 그렇고 반찬도 어제 먹고 남은 거예요? 전 재탕하는 것도 싫고 먹었던 거 또 먹는 것도 위생상 싫어요. 어머님, 좀 신경 써주세요. 어머니, 건율이 좀 데리고 가세요. 저 지금 방에서 일하는데 애가 방해되잖아요. 참, 기가 막혔어요. 물론 제가 좋다고 와서 하는 일이지만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에 이건 아닌 것 같았고 언젠가는 따끔하게 말을 해야지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오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주말이었는데요. 원래라면 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전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둘 다 일이 늦게 끝났다며 새벽이 다 되어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미안해. 오늘은 내가 회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어.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내일 가요. 내가 내일 모셔다 드릴게. 평소라면 당연히 아들 내외의 말을 믿었겠지만 제가 마음이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수상하게 둘이 술에 취해서 들어와 유난히 알콩달콩한 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잠이 통 오지 않아 뜬 눈으로 손주와 누워있다가 손주 녀석이 칭얼거려서 안고 거실로 조용히 나왔는데 뜻밖의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자기야, 오늘 너무 재밌었지? 왜 진작에 이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도 엄마 눈치채면 안 되니까 너무 자주는 말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하자. 뭐? 한 달에 한두 번? 싫어. 솔직히 나 집에 오면 어머니 눈치 보고 건율이 상대하에서 싫었단 말이야. 오늘처럼 칼퇴근하고 호텔 정도는 가져야 충전도 되고 좋은데 어떻게 이걸 한 달에 한두 번만 하냐? 우리 이참에 아예 둘이 같이 지방 출장 간다고 하고 제주도 2박 3일 다녀올까? 제주도? 아, 가고 싶긴 한데 우리 건율이 낳고 둘이 여행도 못 갔으니까 그럼 다음 주엔 출장 잡혔다고 슬쩍 얘기나 꺼내볼까? 저는 손주를 안고 저를 기만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에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어요. 당장에 그것들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안고 있는 손주 녀석이 잠이 다 깨서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이게 다 뭔가 싶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에 아이는 못 봐준다고 딱 못을 박을걸. 지난 저의 섣부른 판단이 그렇게 후회가 되는 밤이었어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손주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번 기회에 아들 내외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늦게 잠든 아들과 며느리는 낮 12시가 넘어가는데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 사이 참았던 화가 폭발한 저는 점심을 차리다 말고 손주를 안고 방으로 갔고 그대로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어버렸어요. 어머니, 노크도 없이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니? 아, 그것 때문이세요? 자기야, 얼른 일어나. 어머님 집에 가고 싶으셔서 심통 나셨어. 빨리 모셔다 드리고 와. 심통?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한 소리니? 맞잖아요. 어머니 집에 가셔야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자고 있으니까 화가 나셔서 그러시는 거. 그래, 화났다. 너 같으면 집에서 힘들게 일하는 어른 두고 호텔이나 가서 지들끼리 쉬다 왔는데 화 안 나겠냐? 혹시라도 출장 핑계 대고 제주도 갈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마라. 나 오늘부터 이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는 거 끝이야, 끝. 나 집에 갈란다. 며느리는 이젠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는 제 말에 화들짝 놀라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저는 그 모습에 보란 듯이 손주를 며느리에게 안겨주고 작은 방에 있는 제 짐을 모두 챙겨서 나왔죠. 이제 막 잠에서 깬 아들이 런닝바람에 나와 저를 붙잡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이대로 가면 어떡해. 화 풀어.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막상 애 낳고 살다 보니까 둘만 살던 때가 그립고 그래서 딱 한번 해본 거야.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엄마가 이대로 가면 우린 진짜 대책 없어.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저도 회사 일에 바빠서 잠깐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싫다. 솔직히 그동안 애 보느라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무릎도 아팠어. 그나마 오늘 같은 토요일엔 한의원이라도 가서 침도 맞고 하는데 니들은 내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한 거잖아. 한의원 지금 내가 모시고 갈게요. 힘들고 아프면 얘기를 하지. 난 우리 엄마가 다른 할머니보다는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 아들의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기가 막혀서 코웃음이 났어요. 그때였어요. 주방 쪽에서 아이가 집이 무너져라 우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 아들과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주방으로 뛰어갔는데 이제 뭐든 잡고 일어서는 손주 녀석이 하필이면 싱크대 서랍을 열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었는지 싱크대 서랍은 모두 열려있고 흔들리면서 바로 위에 있던 커피 내리는 기계가 떨어졌나 봐요. 그 안에 있던 커피들이 쏟아지면서 손주의 손에 닿았나 보더라고요. 손주의 손은 새빨갛게 있고 며느리는 울면서 아이를 끌어안는데 저는 모든 것이 제 잘못 같아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구급차 아니었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는 내내 손주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우는데 당장이라도 손주가 잘못될 것 같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정말 사지가 다 떨리더라고요. 그 순간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손주 아이만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치료는 좀 해야겠지만 상처가 남을 정도는 아니라는 의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저는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며 손주에게 미안해서 다가가 안아주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어머니 라며 며느리가 저를 손으로 밀어냈어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우리는 먹지도 않는 커피를 드시더니 그걸로 남의 애 피부를 이 지경을 만들어놔요? 뭐? 그래, 내가 하도 피곤해서 커피 마신 거 미안하다. 참나, 남의 애라니.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다. 솔직히 어머니도 요즘 건율이 귀찮고 짜증 나셨잖아요. 그래서 괜히 오늘도 트집 잡고 건수 잡아서 이제 애 그만 보겠다고 말씀하신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뭐라고? 아무리 애 봐준 공은 없다지만 너 지금 내 앞에서 그게 할 소리니? 엄마, 이 사람도 속상해서 그래.
나도 솔직히 화나. 왜 거기다가 그걸 둬서 이 사달을 만들어? 그래, 미안하다. 내가 아주 죽을 죄를 지었어. 네, 미안하셔야죠. 어머님은 건유리한테 두고두고 평생 미안하셔야 해요. 저는 그동안 자기 애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귀찮아하더니 지 새끼 다쳤다고 저한테 막말을 쏟아내는 며느리를 보고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며느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며느리의 태도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엄마, 나 큰일 났어. 건율이 어머님 드실 커피가 쏟아져서 화상 입었어. 남보다는 그래도 가족이 나을 것 같아서 애 맡겼더니 이게 뭐야? 그동안 노인네랑 같이 지내는 것도 싫었는데 애를 이 지경까지 만들고 난 몰라 정말. 웃은 소리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저를 노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에게 노인네라는 소리를 듣고 게다가 같이 살기 싫으면서 그렇게 갖은 아양을 떨어댔다니 저는 한순간 제가 무엇 때문에 그 고생하며 살았나 싶어 할머니 하고 우는 손주를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도 한동안 그 충격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괜히 남편 생각에 눈물만 나곤 했는데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저는 그래도 니들이 제정신 차리고 잘못했다고 빌려왔나 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들 내외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집에 가시면 저희는 어쩌라고요? 저희 지금까지 휴가 번갈아가며 쓰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쓸 휴가도 없다고요. 제가 베이비시터든 어린이집이든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건율이 봐주세요. 인수인계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 우리 지난번 일은 서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자. 엄마도 조심하고 우리도 조심할게. 내가 엄마한테나 이런 부탁하지. 나한테 누가 있어. 막말로 엄마도 지금이야 괜찮지. 더 늙으면 우리 손 빌릴 거 아냐. 서로 상부상조 하자. 상부상조? 어째 군대 다녀와서 철드나 했더니 너도 네 마누라 닮아서 사리분가 못하니? 나 아무리 늙고 병들어도 너한테 아쉬운 소리 할 생각 없다. 어머니, 지금이야 큰 소리 치시지. 한치 앞은 모르는 거예요. 어머님이 남편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저랑 이밖에 없잖아요. 저는 아들 내외의 괘씸한 소리에 벌떡 일어나 장롱 깊이 숨겨두고 가끔 꺼내보던 통장 하나를 아들 내외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씩씩거리며 이렇게 말했죠. 거기 액수 보이지? 이래도 내가 니들한테 아쉬운 소리 할 걸로 보이냐? 나 혼자 살다 힘들어지면 실버타운 갈 거야. 원래는 그 돈 잘 가지고 있다가 나 네 아버지한테 갈 때 넣어주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 그럼 안 될 것 같다. 이게 다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10억? 엄마가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어? 알 거 없고 이제 나 너희랑 상부상조할 일 없으니까 당장 나가. 계속 이런 식으로 굴면 니들 신혼집으로 얻어준 그 보증금도 도로 달라고 한다? 보증금을 다시 달라는 소리에 며느리와 아들은 쏜살같이 사라졌어요. 사실 그 돈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마지막 선물이라며 남겨주신 유산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후 아들 내외는 제 통장의 돈 때문인지 전에 없던 효자, 효부가 되어 자기네들이 언제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했냐는 듯 제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는데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순 없잖아요. 어머니, 건율이가 자꾸 할머니를 찾아요. 그러지 마시고 손주 얼굴 봐서 다시 예전처럼 저희랑 지내요. 이제부턴 어머니한테 집안일도 맡기지 않고 퇴근하면 건율이 제가 도맡아서 볼게요. 저녁에는 어머니 편하게 쉬세요. 엄마, 내가 용한 한의원 한 군데 알아놨어. 거기 가서 엄마 아프신데 치료받자. 이참에 가서 보약도 한 재 짓고. 아, 오는 길에 백화점에도 들러서 우리 엄마 예쁜 옷도 한 벌 사드릴까? 자기야, 우리 안마의자 하나 사자. 어머니 존용으로 쓰시라고. 저는 속으로 지랄 꼴값을 떤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벌떡 일어나
싱크대 밑에 들어있는 소금통을 가지고 와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 움큼씩 뿌려버렸어요. 소금 세례를 맞던 며느리가 그건 도저히 참기 어려운지 전에 저에게 하듯 도끼 눈을 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어머니,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그 돈 포기할게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 돈 다 싸들고 가세요. 어차피 그래봤자 자식은 이 사람 하나인데 그 돈 저희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엄마. 엄마도 좀 현명하게 생각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엄마도 우리한테 대접받고 우리는 엄마 돈으로 좀 편하게 살면 좋잖아. 그 쉬운 길을 두고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러냐고? 내가 다 쓰고 남으면 어디 기부라도 할 망정?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쓸 거야. 니들이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좋아. 우리한테 쓰지 마. 대신 우리 건율이는 엄마 친손주잖아. 게다가 엄마 때문에 이 팔을 좀 봐. 아직도 치료 중이라고. 엄마도 양심 있으면 그 돈 우리 건율이 줘야지. 안 그래? 저는 아들의 말에 마음에 돌덩이 하나가 던져진 듯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남편 보내고 힘들게 저 하나만 보며 열심히 산 엄만데 돈 앞에 눈이 먼 아들을 보니 화를 넘어서 마음이 아프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아들 내외들도 제 집에 발걸음을 뚝 끊었어요. 아마도 제가 죽으면 어차피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진짜로 실버타운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 나이 60대인데 아직은 많이 늙었다고 하기엔 좀 억울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누릴 거 누리고 해보고 싶은 일 모두 다 하며 원 없이 살려고요. 그리고 얼마 전 변호사를 통해 아들 내외 몰래 손주 녀석에게만 조금의 재산을 물려줄 심상으로 유언장을 하나 작성했어요. 어찌되었건 하나밖에 없는 손자이고 차마 그 손주 녀석까지 외면할 수는 없더라고요. 게다가 그 돈이 시어머니 손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라도 쓰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내심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었어요. 아들 내외에겐 제가 해준 전세 보증금이 있으니 그 정도면 됐다 싶고요. 비록 다른 집처럼 아들, 손자, 며느리와 즐거운 추억은 만들지 못하게 됐지만 어쩌겠어요. 다 각기 사는 게 다른 것을요. 손에 넣을 수 있는 행복을 위해 살아야죠. 저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더 많이 행복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에요. 누군가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더 행복해질 제 인생의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